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죠. 자, 서울에서 지금 나왔죠. 아, 우리 이제 강역철도 연결하는 거 평면환승 원칙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시철도 다 서울에서 연장되는 거니까요. 예. 서울 도시철도 연장 시 평면환승 원칙 앞으로 재정 부담 없는 직결 연장 없어. 아, 이제 자꾸 직결 연장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단기 순손실 넘어가지고 추가 비용이 부담이 어렵다. 우리도 1조 원이 넘는 자꾸 손실만 쌓여간다. 예, 너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던지 이런 이야기겠죠. 항상 이야기하는 거, 아, 선진국들은, OECD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직결 연장해서 출퇴근을 빨리 하고 막 이런 것들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서울시는 뭐 7호선지 부평구청 연장 등 5호선 하남 연장 등 수도권 강역 교통 시스템을 책임져 왔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어떻대요? 심각한 재정 적자래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한대요? 돈 좀 도와달라니까 아, 우리가 이걸 해야 돼 하고 자꾸 안 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뭐래요? 아, 추가적으로 자꾸 직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는 돈은 못 내지만 해야 된다. 자꾸 이러는데 세금은 부족하고 돈은 없고 그러니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자꾸 국회의원들은 이 교통 갖고서 선거로 띄우려고만 하고 이러니 못 살겠다. 그 얘기인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엄포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울 막 9호선이든 5호선이든 직결 연장되는 것들은 좀 시간이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러면 앞으로 교통 호재로 봤을 때 생각보다 시간들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구나. 서울에 있는 서울 지하철들이 연장되는 선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9.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만 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재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냥 그렇게 읽는 법들을 같이 보는 거죠. 자, 봤을 때 어쩌고저쩌고 됐대요. 그냥 가볍게 읽고 뭐 비교군이 없으니까. 자, 이 그래프 우리 그림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림을 한번 봐보는 거죠. 그림을. 자, 그림을 볼 때 지금 색깔이 4개가 있어요. 먼저 5년 평균, 그 다음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선이 있죠. 자, 먼저 5년 평균이라는 걸 봤을 때, 요 선을 봤을 때는요. 지금 1월, 2월 달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가 3월 달에 증가하고 다시 4, 5월 달엔 낮게 있다가 다시 6, 7월 달에 증가했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겨울에 또 증가해요. 즉 이럴 때가 우리가 말하는 계절적 요인들이 있는 모습을 평균을 통해서 보는 거죠. 아, 가을 이사철과 봄 이사철의 거래량이 왜냐면은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매매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 전에 하신 계약을 하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달 전에 계약을 하니 2월 전인 12월 달, 뭐 1월 달 이사를 생각했으면 11월 달 이런 시점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띠는 게 계절적 요인인 거죠.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 1월, 2월 달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평균의 모습이고 그럼 최근에는 어땠느냐 봐보는 거죠. 2019년도의 거래량은 평균보다 바닥이에요. 이 평균 아래에서 이제 물밑에서 헤엄치고 있잖아요. 평균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로 거래가 줄었어요. 그럼 19년도 초부터 이렇게 줄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럼 18년도에 큰 대책들이 나왔겠죠. 뭐 12, 16 대책이란 나와가지고 거래량은 줄었다가 상반기에서 18년도 상반기에 조정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 괜찮은가 봐 하고 이제 급등하죠. 이 이유 때 다시 또 상승한 거죠. 서울 수도권이 이때 또 상승했었죠. 18년도 하반기에.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이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20년도 작년에도 보면은 코로나가 터진 2월달 이후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많이 줄어들다가 막 그때 법인 거래량 뭐 이렇게 등등등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617, 720 대책 나와가지고 거래량이 또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또 대책 나와가지고 자꾸 막 때려잡고 있죠.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방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도 빨간 때는 9.1건이에요. 그럼 이게 높은 거냐 적은 거냐? 연도별로 봤을 때 평균 1월 달에 거래량을 2006년부터 2021년도까지 봤을 때 평균 뭐 대충 잡으면은 이 정도 선은 안 되는데 엄청 높은 거죠. 2020년도, 2021년도의 거래량이. 역대 거래량보다 많은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봤을 때는 정책적인 요인인 거죠. 예, 정책적인 요인으로 거래량이 막 몰린 거예요. 계절적인 요인들을 뚫고 넘어선 거죠. 원래 1월 달에는 거래량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정책적인 요인으로 거래가 증가하게끔 만드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게 하고 전월세를 막아버리니 매매로 몰리고 그러니 그냥 계약 갱신하고 막 이랬으면은 될 거래량들이 안 찍혔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막 넘어버린 거죠. 1월 달에 거래량은 원래 계절적 요인으로 줄었어야 됐는데 지금 어떻다? 정책적 요인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린이 가족 특화 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뭔가 또 정주 요건에 더 조성을 할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어린이를 위한 뭐 보면은 어린이 가족 특화 시설을 신속하게 건립 즉 아직도 안 내려가 사는 분들이 있나 봐요. 지금은 많이들 내려가 사실 텐데 좀 더 가족적으로 살 수 있게끔 더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지 윤성은 차관님께서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어린이 특화 시설은 어린이 비율이 높대요. 어린이 비율이 높다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요가 많고 걔네들이 더 나중에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즉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거죠. 지금 주로 일을 하는 3, 40대의 젊은 층의 다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으니 서울에 있던 서울 수도권에 있던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아이들도 같이 내려가면서 어린이 비율이 증가해서 좀 더 어린이 특화, 어린이 더 집중적인 뭐 시설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더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서 학군이다 이런 것들이 더 튼튼화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혁신도시 어떤 어린이 좋은 시설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보면은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초등학교에 뭐 혁신적인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또 부모님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또 부모님들이 우리 아파트는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아파트야 막 이렇게 되면서 가격 차이들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초등학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가니까요. 자, 이번에 또 나왔던 게 다음 자료는 3기 신도시 언급이 됐었죠.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핫했었죠. 핫한 이 3기 신도시 자료에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 2021년 2월 24일에 나왔는데요.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없었으니까요. 자, 핵심이 이 세 개인 거죠. 지금 이 세 개의 도시에 공급을 하겠다. 첫 번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수도권에서 제일 뜨거운 강명 시흥 쪽에 7만 호 가량을 짓겠다. 근데 이건 뭐 이전부터 원래 계속 언급이 됐던 지역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로 나왔을 때도 계속 주목받던 지역이었죠. 또 심지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했다가 11년 만에 다시 언급이 된 거죠. 예, 보금자리 주택에서 지금은 이제 이름이 3기 신도시로, 예, 3기 신도시로 이름이 이제 더 승격이 된 느낌이네요. 보금자리 주택보다는. 그래서 어디 있느냐? 여기 있대요. 예, 여기 지나가고 지금 여기 있네요. 강명시흥. 예, 그래서 3기 신도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겠다. 뭐 부산 대전은 네, 대저역 근처에 이렇게 있네요. 예. 되게 괜찮아 보이네. 전철역 근처에. 강주 산정 어디냐 봤더니 여기 있네요. 보니까 여기 철도가 다니네 여기는. 예. 이 철도가 호남선 KTX선이어서 시끄럽겠네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수완지구도 있고 수완지구 좋은 강주가 좋은 동네죠. 아, 하남지구 뭐 이렇게 하남지구도 있잖아요. 한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땅이 없으니까 못했겠죠. 이미 막 지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철도로 뭔가 나눠지는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되네요. 철도 기준으로 뭔가 왼쪽과 오른쪽 좀 그 점은 좀 아쉽지만 여기가 되게 좋아지면은 뭐 얘네도 혜택 볼 수 있겠죠. 길 건너가서 좋은 거를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어쩌고 막 나와요. 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도시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가 교통을 개선해가지고 놓겠다 했는데 핵심은 그거죠. 언제 될 거냐?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거다. 그럼 앞으로 4년 뒤네요. 4년 뒤에 모집을 할 건데 이렇게 되려면은 토지 보상 등 뭐 등등등 해서
2022년도에 지구 지정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3기 신도시 보면은 토지주들과의 이제 그 다툼으로 인해서 예, 아직 되는 게 없어요. 예, 결론은 토지주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도 안 되고 막 제대로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게 자꾸 팔아라 나라에 팔아라 이러니 안 파는 거죠. 시세보다 낮게 팔 바에는. 그러니 그 분쟁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2025년보다 26년, 27년으로 미뤄질 수 있는데 뭐 선 분양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도 분양하고 나면은 보통 2년에서 3년 후에 입주를 하니까 예. 그러면 2027년에서 28년도에 빠르면 입주인데 이게 늦어지면은 28년에서 29년, 뭐 29년에 30년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또 뭐 취소할 수도 있겠죠. 뭐 모르죠. 이건 항상. 예, 이명박 정권 때도 보금자리 주택 얘기했는데 뭐 취소했다가 10년 만에 다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조만간 또 신속히 또 확정 발표를 하겠대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가 이제 뭐 전문가들 같은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저께 나온 거죠. 윤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간 2차 간담회 개최. 지금 빠른 시일 내 후보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최하고 후속 조치 논의하기 위해서 뭐 별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조만간 또 나오겠죠, 후보지들이. 근데 이제 후보지를 하면은 바로 묶어버리죠.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바뀌면서. 예, 그래서 어쨌든 2차 간담회 개최를 시작하고 있다. 공급을 위해서. 예, 언제? 2월 26일에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를 봐볼게요. 자, 청약 위에 미리 둥지 트이자 강명 전셋값 들썩. 네, 강명 전셋값이 들썩했대요. 가산 디지털 단지 배우지 주목, 뉴타운 이주 뭐 어쩌고저쩌고 하남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이번에 어쨌든 아까 우리 3기 신도시 시흥을 지목을 했잖아요. 강명 시흥을. 그래서 2025년 예정된 본 청약 전까지 거주 여건 2년을 채우면 되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갔다는데 실제적으로 뭐 인근에 시흥 이런 쪽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호가들이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3천에서 뭐 5천.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앞두고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기 신도시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미리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전세를 그쪽으로 알아봐서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목적인 거죠. 가천이라든가 뭐 하남이든 어떤 뜨거운 지역들은 그렇게 먼저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강명 전세값 들썩이고 있다. 호가들이 올라가는 거죠. 예, 수요가 생기니까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뉴스에 이제 특례시로 지정돼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은 글쎄 특례시 지정된 지역들이 있어요. 어디였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창고 수용.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이 네 군데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지고 내 도시를 특례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창원 특례시, 수원 특례시, 그 다음에 용인 특례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고양 특례시. 그래서 뭐 요지는 이미 근데 100만 명을 넘는 위해서 내고도 특례시를 지정해서 이제 내년부터 올해 12월 말이었나 아무튼 1년 정도 뒤에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뭐 어떤 특권들이 있나 봤더니 건축법의 근거에 51층 미만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허가 권한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 쪽이든 세금 쪽이든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예, 특례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직 뭐 특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생긴다고 해서 집값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뭐 집값이 올라가는 일부 동네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되게 주요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글쎄라는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또 되긴 하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봐봐야 된다. 뭐 주 얘기는 그거죠. 예, 이거와 관계없이 지금에 올라가는 주 요인은 GTX다. 예, GTX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파트 거래 반토막. 반포자의 1억 이상 떨어진 매물 등장. 자, 이 제목 보면 뭐예요?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예, 떨어진다. 집값은 떨어진다. 예. 정말 그러냐? 아, 그래서 기사를 읽을 때 잘 조심해서 읽어야죠. 일단 기자의 이 조성신 기자님의 의견은 아파트 거래 반토막, 거래량 줄었어. 그랬더니 반포자이도 1억 이상 떨어진 매물들이 급매가 존재해. 이제 집값은 떨어질 거야가 이 사람의 논조인 거죠. 그래. 보면은 이달 매매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총 1097건으로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 예.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월, 2월에는 줄어들어요. 예. 봄 이사철 때문에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앞달이 더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임대차 입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봄 이사철 수요도 끝나고 했으니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예. 떨어져서 뭐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네. 그렇다는 거죠. 계절적 요인이 큰 거고, 정책적 요인으로 12월달, 1월달에 크게 올랐고, 앞에는 정책 때문에 크게 올랐는데, 이제 계절적 요인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폭이 더 커 보일 수도 있는 거죠. 6.27-720 대책 발표 후 급감했죠. 급감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거래량이 10월달, 12월달에 증가했어요. 근데 이 증가에는 임대차 입법도 있지만 그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겨울 봄 이사철 되기 전에 1, 2월달에 학군 때문에 미리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죠. 근데 다시 올해 들어 지난달에 5,667건은 거래량이 줄은 뒤 이달 거래량은 반토막 수준이다. 네. 근데 계절적 요인 때문에 줄어드는 건데, 예, 이렇게 반토막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말한다는 거는 집값이 하락하기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뭐 서울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상승론자, 하락론자가 둘 다 존재하니까요. 예. 지금도 집값 올라간다, 집값 내려간다 말해서 계속 존재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유튜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뭐 기사는 그런 거죠. 뭐 1억 이상 금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급하신 분은. 근데 이게 뭐 떨어지는 거의 이유는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자, 다음 기사를 봐볼까요? 브로간이 방금 전 계약됐어요. 이런 일 사라질까? 아, 지금 무슨 말이냐? 실거래가 신고를 너무 허위로 한다 이거죠. 방금 전 계약됐어요. 이런 말도 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가두리라는 표현도 쓰죠. 부동산에서 계약을 가둬놓고서 시세가 막 6억인데 시세는 6억인데 부동산에서는 자꾸 5억 5천, 5억 3천짜리 매물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는 매물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 집값이 비싸니까 5억 5천에 팔게끔 하려고. 사장님, 지금 6억에 집 안 나간다. 지금 5억 5천짜리 매물도 있어요. 5억 5천짜리 매물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 6억에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5억 5천에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두리죠. 근데 무조건 낮은 게 있다고 가두리가 되지는 않아요, 항상. 정말로 낮게 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또는 어떤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싼 물건이 있어서 보러 오라고 하려고. 사장님, 그 5억 5천짜리 매물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일단, 와보세요. 예, 오세요. 예, 갔더니, 뭐래요? 아, 이거 지금 6억에 다시 올려내놨어요. 또는, 아,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거래가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또는, 예, 정말 국토부에서 말하는 대로 허위 광고일 수도 있다. 다양해요, 이유는. 예. 근데 하나에 매몰돼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에 오른 거죠. 어떤 한 현상을 보고서 이게 다 전체다. 아, 저 부동산은 무조건 가둘 영업이다. 예. 항상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악의를 가지면 나쁜 사람인 거고 선의로 하면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하나가 악이다라고 생각해서 다 악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681건을 적발했대요. 근데 신고 접수 이제 자꾸 접수하는 거죠. 이제 뭐 요즘에 그러니까 워낙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낮게 내놓는 경우에는 막 신고하고 접수하고 그 매물 있냐고 전화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특히 분양권으로 있는 아파트,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는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에 낮은 가격이 있으면은 확인 전화들을 입주민들이 하세요. 예. 그래서 있는 매물이냐, 볼 수 있냐 확인해서 없으면은 그거 왜 안 내리냐. 예. 안 내리면은 신고하고 접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확인해 보니, 예. 어려운 건 제외하고 한 681건이 의심되더라. 예. 그 중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실거래가 신고를 뭐 계약 당일로 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왜 실거래가 신고를 옛날에 하게 됐느냐? 부동산의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개가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량한 그냥 일반 사람들을 속는 거예요. 예.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그래서 미리 거래가 된 가격들은 30일, 원래는 그전엔 60일이었죠. 60일 전에 신고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신고하면 얼마에 가격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속고 사는 일들은 없어진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내려가는데 내가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잖아요.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으면. 원래 떨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는 건데 당일에 한다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를 모르죠. 네. 그러면은 또 속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정부는 허위 매물을 없애겠다는 이유로 일반 사람들, 선량한 뭐 투자자들이 될 수 있고 뭐 다 똑같죠. 뭐 선량한 투자자나 그런 사람들의 어쨌든 간에 투자를 막게 되는 거죠. 지금 가천주공 8구단지 조합 설립,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게 됐다. 뭔데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했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더니,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실거주 의무 규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네요. 주공 8구단지가. 그러면은 여기 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이제 적용 안 받는 단지가 됐다. 근데 뭐 지난해 약 9개월 만에 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업 설립인가. 어쩌고 했는데 근데 그동안 대지 지분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는 거예요. 왜 대지 지분이 문제로? 대지 지분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왜 늘었지? 보니 9단지가 들어선 대지 가운데 2만 제곱미터가 8단지 소유보다 9단지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9단지가 들어선 대지 가운데 이만큼이 8단지 소유라는 거죠. 9단지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많다는 거예요? 8단지가 대지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8단지 소유라는 거. 9단지 있는 땅 중에서 9단지 땅 중에서 일부가 8단지 땅이어서 8단지가 대지 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9단지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새 아파트 됐을 때 그 대지 지분을 팔아가지고 그 판돈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서 그 나눠준 걸 가지고 그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땅이 8단지가 더 많으니까 8단지들은 분들은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데 9단지가 더 많이 내니까 억울한 거죠. 괜히 억울한 거죠, 지금. 그래서 9단지 주민이 반발해서 추진위 설립단지 동의율이 51%에 그치면서도 늦어졌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거는 각각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구나. 쉽지 않아요, 보통은.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게 같은 모두의 이익이 공유가 되면서 잘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등 앞으로 어쨌든 간에 조합 설립인가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6.17 대책 때 생긴 거죠. 6.17 대책 때 조합 설립 신청 못한 투기가열지구네. 투기가열지구 아닌데 또 아니에요. 재건축 아파트는 실기거주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예정이 시행되는 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 사는 데들이 많잖아요. 이런데 가천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시행을 느리게 할 수 있겠죠. 자,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시작. 자, 리모델링이 뭐냐? 리모델링이가 뭘까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비해서 뭐든지 다 좋아요. 뭐가 좋냐?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가 기준이고
리모델링은 15년만 이상만 돼도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재건축에 비해서 되게 규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들은 아파트가 보통 15층에서 20층대 보통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용적률이라는 게 높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공간이 적어요. 그 용적률의 한계가.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거 아파트를 부시면은 그 아파트가 원래 있던 사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수보다 더 올라가는 그 세대, 일반 새롭게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게 적으면은 그걸 팔아서 그 돈 갖고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줄여야 되는데, 조합원에. 그게 적다 보니 줄일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다 내가 3억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새 아파트 짓는 건설 비용은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갖고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를 좋아한다는 5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잘 된다 이런 얘기는 5층짜리니까 뭐 15층만 올려도 20층만 올려도 그 15층에 대한 세대는 다 공짜인 거잖아요. 공짜로 그거를 다 팔아서 그 돈 갖고서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새 아파트 짓는 비용들을. 뼈대만 남기고. 그래서 골조만 다 부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좀 적게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 중에서 재건축은 다 부시는 거죠. 그쵸? 리모델링은 골조 남겨놓고서 하는데, 요지는 뭐냐? 얘도 지금 아마 수평 중축만 됐을 거예요. 자, 여기 한솔, 여기 보이죠? 내 얼굴이 안 보이는구나. 자, 한솔마을 5단지는 당초 수직 중축을 추진했지만 최근 수평 중축 설계안으로 건축 심의를 끝마쳤다. 즉 수직 중축은 아파트가 15층짜리라면은 3층 한 18층만큼 3층에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개가 생기면 하중이 막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수직 중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반대하는 거죠. 안정성을 이유로. 수평 중축은 그래서 앞에 있는 공간에 좀 더 넓게 쓰게끔. 일조량이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예. 아무튼 그래도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헌 아파트가. 예. 골조만 빼놓고 다 뭐 바꾸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주변 시세 90% 반영. 공급 늘고 청약 경쟁률 하락할 듯.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분양가를 높이겠다 이 얘기네요. 예. 그러면은 어떤 게 줄어드는 거예요? 로또 청약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로또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로 원래 시세보다 눌러난 건데 지금 올해요? 다시 시세만큼 올린대요. 그럼 차익이 줄겠죠. 이만큼 차익 나던 게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럼 어떤 지역들을 하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의 최고 90%까지. 그래서 한 85세에서 90%를 상한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시세가 5억이면은 최대 4억 5천에 분양하겠다 이거죠. 5천만 원 차익이 나는 거죠. 새 아파트.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다. 자꾸 분양가 상한제 하다가 이제 바뀌었죠. 태도가. 공급을 늘리고, 예. 가격을, 로또 청약을 줄이고,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건설사의 수익성이 올라가면서 분양 물량이 대폭 늘을 수 있지만, 주변 아파트과 비교한 분양가가 대폭 오르는 점이 청약자들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청약하는 사람들한테 부담 요인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든다 이거죠.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지는 뭐다? 이제 고분양가로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 데가 생기면은 당연히 로또가 아니다 보니 경쟁률이 줄어들겠다. 그 얘기인 거죠. 이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어디를 하느냐?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을 제외하고 뭐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은평구 녹번동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허그의 고분양가 산정 방식의 통제를 받는다. 즉 녹번동의 1스테이트 녹번 전용이 그렇죠. 진작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랬으면은 집값이 그렇게 막 안 올라가고 로또가 없었을 거예요. 자꾸 돈 있는 사람들만 갖는 시대가 돼서 정부의 방침이 참 되게 신기했었죠. 네, 과거에 맞습니다. 84 시세가 13억 수준인데 그러면 여기에 분양하면 얼마래요? 11억 7천만 원까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은 대신에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냐? 대출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9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요.
그래도 시세 대비해서 한 10% 싸게 신축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왜냐면 지금 약간 로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막 연끌을 해서라도 청약을 넣는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녹번 전용이 지금 여기 말대로 하면 34평이 13억 수준이나 나와 있잖아요. 네. 34평이 13억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 분양가를 말해서 11억 7천에 했다 쳐볼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요. 9억이 넘으니까. 은평구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시세 차익도 되게 안 크고, 대출이자도 부담되고 하면은 이제 청약 경쟁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이 또 오히려 새 거를 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또 열리는 거예요. 네. 로또가 아니어도 신축을 싸게 10% 정도 경매죠. 예, 새 아파트 경매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금매 수준, 금매도 10% 받기 힘든데요. 살 수 있는 시장이 또 열릴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예. 그리고 또 특이한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돈 많은 사람들, 현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좋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죠. 예.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